태풍의 눈이 다가오는 순간 세상은 암흑천지로 바뀌었다.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며 태풍은 해마다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일찍이 해양 기상 관측 기지를 세우고 일본은 태풍과의 전쟁에 들어갔다.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으려면 정확한 관측과 예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해양 과학 기지를 세운 것은 1960년대. 정확한 기상 예보와 그에 따른 대피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 기상 관측에 심혈을 기울인다. 태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태풍 정보를 첨단 해양 과학 기지를 보유한 미국과 일본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필리핀 군도에서 발생한 태풍이 오키나와를 거쳐 한반도에 상륙할 때면 그렇게 입수한 정보는 예상을 빗나갈 때가 많다. 그 쓰라린 역사의 종지부를 찍은 것은 지난 2003년.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태풍의 40%가 통과하는 이어도 해상에 첨단 해양 과학 기지가 들어섰다. 마침내 우리 힘으로 태풍을 관측하고 예보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기지에 설치된 첨단 관측 장비는 40여 종. 태풍과 같은 기상 정보는 물론 시시각각 바뀌는 해양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예보할 수 있도록 첨단 시스템을 갖추었다. 이어도 해양 과학 기지의 활약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태풍 매미가 한반도로 몰려오던 때다. 기지에서 태풍 매미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육지로 첫 일신을 보내온 것은 매미의 남해안 상륙 10시간 전. 초속 38m의 강풍, 최대 파고 9m.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한 관측과 예보였다. 기상 예보의 정확도를 1%만 높여도 수천억 원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러나 육지에서의 대피 시스템 미비로 이어도 프로젝트 팀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이어도 과학기지가 있어가지고 매미를 뭐 조그만하게 방향을 틀어주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그 먼 바다에 어떻든 그러한 그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어떤 태풍 예보를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해줘가지고 나름대로 인명피해라든지 뭘 줄였다면은. 태풍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프로젝트. 프로젝트 팀이 도착한 이어도 해상은 3m 이상의 파도로 일렁였다. 해상 건설이 가능한 조건은 파도 높이 1.5m 이하, 3m 파도라면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 그러나 프로젝트 팀은 공사를 강행했다. 그들에게 해양과학기지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집어삼킬 듯 달려드는 파도와 맞서고 폭풍우와 싸우며 수없이 넘나든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들. 거대한 자연현상과 사투를 벌이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야간 공사까지 강행하며 태풍의 길목 이어도 해상에서 30층 규모의 해양과학기지를 세우는 일은 그 자체가 목숨을 담보로 하는 도전이었다. 하지만 이어도 프로젝트 팀은 불가능을 가능한 일로 바꾸며 결국 그들은 해냈다. 해양 선진국들도 연안 해양기지만 활용하는 상황에서 이어도 프로젝트 팀은 세계에서 가장 먼 해상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 진기록을 세웠다. 그것은 태풍의 길목을 지키겠다는 7천여 기술자의 집념과 열정의 결과였다. 내 신념을 바쳐서 이런 과학기지를 하나 건설했다 했을 때 머리가 사실 쫙 섰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안에 성취감이 있는 거죠. 그래도 해냈다는 거. 특히 그것은 우리 한국의 최남단 쪽에다가 처음으로 자켓을 받았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처음이죠. 이제 우리는 해양 선진국들과 당당히 기상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없지만 그러나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으며 눈이 내리면 두 팔을 벌릴 거야. 행진 이여도 해양과학기지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1995년.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는 이여도로 가기 위한 출항 준비로 분주했다. 이여도 주변 해역에 대한 수중 측량을 하기 위한 출항이었다. 그동안 한국해양연구원의 프로젝트 팀은 전국의 해역을 돌며 해상 조사를 실시했다. 세계 곳곳에서 속출하는 기상이변 앞에 그들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해상조사의 중심엔 이여도 해양과학기지의 발판을 마련한 한국해양연구원의 이동영 박사가 있었다. 해양 환경의 변화를 알지 못하면 기상이변의 원인 규명을 할 수 없다. 제대로 된 해양과학기지를 가지는 게 이들의 수건이었다. 이동영 박사가 이여도에 주목한 것은 지난 86년. 전설 속의 섬으로만 존재하던 이여도가 한반도 최남단 마라도에서 149km 지점의 수중 암초로 밝혀진 것이다. 이여도는 KBS와 제주대학의 파랑도 탐사대에 의해 그 신비의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냈다. 유난히 조류가 강하고 주변보다 큰 파도가 일어나는 이 지점이 제주도 전설에 나오는 이여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풀기 위한 탐사였다. 그동안 파랑도로 불리던 이 암초를 분석한 끝에 탐사팀은 제주도의 생성 시기와 같은 걸 알아내고 이여도로 최종 결론 내렸다. 거기에서 포인트 잡아주시오. 탐사팀에 의해 해수면으로부터 4.6m 아래의 이여도 정봉에 해상 부표가 설치됐다. 10m 이상의 파도가 칠 때만 그 봉우리를 살짝 드러낼 뿐 늘 해수면 아래로 몸을 감추고 있던 60여만 평 크기의 거대한 수중 암초가 바로 이여도의 정체였던 것이다. 즉시 이여도 해상의 해상기상 관측에 착수한 이동영 박사는 이여도야말로 해양과학기지의 적지라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에는 그 동해나 서해, 남해가 다 그 어떤 남쪽에서는 그 쿠르시오 그 해류 영향을 받는데 다 이여도 부근의 그 해 바다 상태가 우리나라 그 바다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그 태풍도 대부분 그 남쪽에서 이여도 부근을 지나서 우리나라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여도 부근의 그 여러 가지 해양 조사는 그 우리나라 바다를 예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장소로 생각됩니다. 이여도는 해양 영토 면에서도 중요한 곳이다. 우리나라 마라도에서 가장 가깝긴 하지만 한중 1~3국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에 있다. 따라서 해양 영토 분쟁에 대비해 우리의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이 박사의 이여도 기지 건설 프로젝트는 해양수산부의 지원 아래 공식 출범했다. 프로젝트 팀의 본격적인 이여도 조사는 그렇게 시작됐다. 해양과학기지를 세우려면 조류와 파도 등 주변 해상 환경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동영 박사의 바톤을 이어받아 심재설 박사가 사령탑을 맡았다.
현장 조사 범위는 이어도 최정상 봉우리를 기준으로 반경 1km. 해상 조사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무섭게 달려드는 파도는 조사 기간 내내 심재설 박사팀을 위협했다. 그러나 그들은 최고 수심 55m 지점의 이어도 바닥까지 뒤지고 다니며 이어도 안반층 주변의 지질 상태까지 철저히 조사했다. 이 관측 자료에 앞으로 건설될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기지가 이제 바다에 들어서기 때문에 그 바다의 운동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류나 조류의 그 영향이 큰데 그런 거를 자세히 알아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현장 조사를 앞둔 시점, 심재설 박사팀에게 제동이 걸렸다. 이어도 안반층에 대한 성분 조사가 필요한데 막대한 비용 문제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이다. 이어도 지질 성분을 조사하는 보링 작업의 예상 비용은 약 3억 원. 심재설 박사로선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심 박사는 보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초 설계가 끝나고 기지의 윤곽이 잡혔지만 기지를 세울 이어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사상 누각이 될 수도 있다. 심 박사의 집요한 설득으로 보링 작업이 결정났다. 보링팀이 음파 탐지기로 이어도 안반층을 샅샅이 훑고 다니며 시추 지점을 잡아나갔다. 드디어 보링선의 시추 작업이 시작됐다. 시추는 일주일에 걸쳐 진행됐다. 보링팀이 선정한 시추 지점은 이어도 안반층의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700m 지점, 해저면 51m 지점까지 시료를 채취했다. 시료 분석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안반으로 추정되던 이어도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표층으로부터 1.5m까지만 응외암이고 8m 구간까지는 모래로 구성돼 있어 쉽게 부서지는 초코파이와 같았다. 안반이라 하는데 이거 이제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초코파이처럼 꼭대기만 그 안반으로 1.5m 안반을 싹 쌓이고 밑에는 저는 뻘로 돼 있고 모래로 돼 있다는 이 층은 이루 상상도 못하는 그런 거였다 이거죠. 설계팀으로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이어도 기지 재설계를 맡은 팀은 현대중공업. 기본 구조는 이어도 해상에 자켓을 설치하고 그 위에 데크를 올려 관측 장비를 탑재하도록 돼 있었다. 이제 초코파이와 같은 구조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재설계해야만 한다. 원래는 자켓을 지탱할 지지파이를 4개만 받기로 했으나 4개를 더 추가해 8개로 늘렸다. 설계를 토대로 이어도 기지의 모형이 제작됐다. 심재설 박사팀은 대덕연구단지로 향했다. 기지의 견고성을 알아보는 수리 모형 실험에 착수했다. 태풍의 길목인 이어도 해상에 기지를 세우려면 무엇보다 해일과 파도의 파괴력을 버틸 수 있는 재질과 강도여야 한다. 실험에 이용한 기지 모형은 실제 크기의 80분의 1. 인공 파도를 만들어 모형 기지로 흘려보냈다. 인공 파도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는 식으로 실험은 진행됐다.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설계팀이 기준으로 삼은 파도의 높이는 24.6m. 이것은 그때까지 이어도 해상을 통과한 최대의 태풍인 사라 때의 파도 조건이었다. 한 달 동안의 실험 결과 웬만한 태풍의 파도엔 끄떡없이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 구조물은 평탄 해저에 설치되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설계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이어도 구조물은 기복이 있는 그 수중 암초에 설치된 데는 그 특징이 있죠. 그로 인해서 이제 구조물의 그 우리가 원치 않는 파랑 집중이 발생을 해가지고 구조물이 뭐 침수 당한다든지 또 구조물의 그 과도한 파력이 작용한다든지
구조물의 그 훼손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소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풍동 실험은 현대건설기술연구소에서 이루어졌다. 태풍은 강풍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태풍 사라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당 15m. 이 실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이어도팀의 시선이 일제히 풍동실로 쏠렸다. 사라 태풍 때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당 15m. 풍동 실험실에 초강력 인공바람이 투입됐다. 언제나 기다리는 사람은 초조하게 마련. 그러나 결과는 놀라웠다. 선진국의 해양과학기지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100년을 내다본 설계로 판명됐다. 그 무렵 프로젝트 팀을 또다시 긴장시키는 사건이 일어났다. 중국 정부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문제 삼는 항의서를 보내온 것이었다. 긴급대책회의가 소집됐다. 프로젝트 팀은 국제법상의 관례를 따르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어도 기지가 있는 지역이 우리 지역에 제일 가깝기 때문에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또는 대륙붕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우리의 입장이다 하는 것을 중국 측에다가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도는 한중일 3국의 200해리 안에 있어 3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마라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다. 중국의 항의를 뒤로한 채 프로젝트 팀은 즉시 이어도 해상에 세울 기지 제작 준비에 착수했다. 울산의 현대중공업에서 기지 제작의 총괄 지휘를 맡았다. 빠듯한 일정으로 울산에선 기지의 센터인 데크만 직접 만들고 하부 구조물인 자켓은 목포에서 제작하기로 했다. 황주현 부장의 어깨에 모든 책임이 지워졌다. 목포에서 제작에 들어간 이어도 기지의 하부 구조물은 순수 화학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였다. 설계상의 자켓 높이는 48m, 무게만 1200여 톤. 철판을 말아 구경 1m의 기둥을 사각으로 연결해 자켓을 완성했다. 데크 제작팀의 손길도 바빠졌다. 그동안 해외에서 수주받은 수많은 해상 플랫폼을 제작한 울산팀으로서도 이런 초대형 과학기지는 처음 하는 작업이었다. 해상 구조물의 안전도는 용접 부위에서 좌우된다. 이제 남은 것은 헬기 이착륙장을 메인 데크에 조립하고 용접하는 일. 헬기장 용접 부위엔 부식 방지를 위한 특수 도료가 칠해졌다. 2002년 11월 48m에 이르는 거대한 데크가 마침내 그 위용을 드러냈다. 2002년 9월 30일 목포 현대사모 중공업의 부두가 출렁댔다. 이어도 해상으로 떠나는 자켓을 배웅하기 위해 제작팀들이 부두로 나온 것이다. 드디어 자켓을 실은 운반선의 출항 지시가 떨어졌다. 자켓 운반선은 무동력 바지선이라 동력선에 예인되어 항해하기 시작했다. 이어도 해상에 가까워지자 파도가 달라졌다. 자켓을 운반하는 일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이어도에 도착한 것은 10월 2일 새벽 5시. 자켓 설치를 위한 준비로 모처럼 이어도 해상이 분주해졌다. 현장 지휘는 해상공사의 백전노장 차태암 부장이 맡았다.
해양연구원에서 파견된 감독은 이승준 연구원. 자켓을 하약한 곳은 이어드로부터 150m 해상. 그런데 크레인이 자켓을 들어올리는 순간 거대한 파도가 굉음을 쏟아내며 집어삼킬 듯 위협하며 달려들었다. 3, 4m 정도면은 이제 배가 이제 우리 몸을 지탱하기 좀 힘들 정도로 흔들리는데 3, 4m 외에도 한 7, 8m까지 이제 폭풍이 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이제. 태산처럼 밀려드는 파도는 자켓 설치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1,500톤급의 크레인이 자켓을 설치 예상 지점으로 끌어당겼다. 대형 크레인선의 이동으로 이오드 해상이 요동쳤다. 자켓을 목표 지점에 무사히 안치시키고 수평 조정에 들어갔다. 문제를 발견한 것은 바로 그 순간 자켓의 수평이 설치 규정을 벗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자켓 설치할 때 수평을 안 맞추면 위에 데크를 설치하면 데크 전체가 기울어지잖아.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자켓 수평이 중요한 이유가 최종적으로 데크가 수평으로 오기 위해서. 과학기지이기 때문에 그 방향, 이제 풍속이 오는 방향을 정확하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는 정도를 1도 내로 해달라 이렇게 이제는 지침을 내렸고, 수평은 이게 바란스가 안 맞으면은 이게 좀 기울어지고 모든 장비들이 꼭 수평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설계 규정상 수평 오차 범위는 10cm 이내다. 하지만 이오드 바닥이 평탄하지 않은 탓에 수평 오차가 40cm나 벌어진 것이다. 일단 자켓 기둥에 파일을 박아 고정시키는 항타 과정에서 파일의 길이를 조정해 수평은 잡기로 했다. 모든 것이 크레인 기사에게 달렸다. 140톤의 햄머로 파일을 내리칠 때마다 차태한 부장과 이승준은 가슴을 졸였다. 자칫 잘못하면 자켓은 물론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파일을 박다 보면은 그 바닥에 면이 참 단단하지만 어느 깊이 들어가면은 상당히 무른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일을 박으면서 그걸 잘 조심해 잘 봐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파일 위에서 그냥 그 햄마가 바로 그냥 자유적으로 널뛰는 거예요. 널뛰버리니까 자켓 위에가 막 떨어지면 자켓들은 큰 데미지를 입히는데. 하지만 더 큰 위기가 다가왔다. 예상치 못한 10월의 폭풍이었다. 폭풍에 휩쓸려가는 바지선을 구하기 위해 모두들 사투를 벌였다. 초속 40m의 강풍, 7m 높이의 파도 속에서 바지선 앵커를 끌어올리려고 젖먹던 힘까지 쏟아부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바지선은 끝내 폭풍 속에 떠내려가고 말았다. 여보세요? 승준이? 뭐라고? 바지선이 떠내려갔다고. 바지선 선장의 상사 여부마저 확인할 수 없는 상황. 폭풍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초조함은 불안함으로 바뀌어갔다. 태풍이 물러가고 5일 후 기적이 일어났다. 구조선이 폭풍 속에 실종된 바지선을 끌고 이오도로 돌아온 것이다. 바지선은 상하이 해상까지 떠내려갔다.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것이었다. 바지선 선장의 무사 귀환으로 이오도 팀은 활력을 되찾았다. 또다시 파일 박기가 시작됐다. 파일 박은 자켓 기둥은 용접으로 마무리했다. 이오도 해상의 해양과학기지의 주축도를 놓는다는 목표 하나로 해상 건설 기술자들은 밤낮 없이 공사에 매달렸다. 그렇게 그들은 자켓의 수평을 맞춰 나갔다.
예정된 공사 기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파도와 폭풍의 악조건에 굴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그들은 해냈다. 원래는 저희가 이 자켓 설치하는데 15일을 예상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공사 기간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이유는 이 해상공사 특징이 육상공사와 달리 전적으로 그 날씨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의 어떤 그 폭풍우랑 그 예견치 못하는 어떤 그 환경 조건 때문에 공사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따사로운 봄빛이 찾아든 2003년 4월 대구 운반선이 울산을 출발, 이어도 해상으로 발진했다. 이어도 도착 직후 데크 설치를 위한 준비가 빈틈없이 이루어졌다. 이어도 팀의 하루는 그렇게 저물었다. 하늘이 돌변한 것은 다음 날 태풍 구지라였다. 4월의 태풍은 100년 만에 일어난 기상이변이었다. 이어도 팀은 어쩔 수 없이 제주 한림항으로 피신했다. 안전하게 피신은 했지만 이어도 팀은 하늘이 그들을 쳐버리는 것만 같았다. 해양도란 또 구조물 공사는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그 우리의 인력 과학 기술이 발달되더라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다시 이어도로 향했다. 태풍 구지라의 역습을 이겨낸 자켓은 당당했다. 해상 상태도 좋았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최상의 조건이었다. 그런데 크레인이 데크를 올리는 순간 파도가 괴물처럼 일어났다. 놀라운 일이었다. 데크를 올리려고 크레인이 1000톤짜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에 무게중심의 이동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데크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이 크레인 무게하고 이 데크를 싣고 있는 이 바지 무게하고 틀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파도가 파랑이 생기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파도인데 그러면은 이 구조물 데크가 흔들리게 됩니다. 긴급 대책 회의 끝에 새로운 묘안이 나왔다. 너울을 따라 움직여보자는 의견이었다. 배가 항해할 때 너울을 타고 가면 힘들이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원리다. 예상은 적중했다. 괴물처럼 일어나던 파도가 한풀 꺾였다. 마침내 크레인이 데크를 들어올려 자켓 위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 패스는 자켓 네 군데 레그에다가 그 우리 그 데크의 밑에 하부 스타빙 콘을 꼽아야 되는데 조금 실수 있으면 안 되죠. 한 번에 하고 다시 들어야 되지. 잘 안 맞으면 다시 더 들어가지고 또 그 파도의 주기가 있거든. 그 주기를 맞춰가지고 이제 딱 설치한다고. 950톤이나 나가는 데크를 들어올려 자켓 구멍에 끼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4개의 레그를 동시에 채워야 한다. 무리하게 시도하다 실수라도 하면 데크를 수장시킬 수도 있다. 자동 항법 장치를 이용해 연결 부위를 잡아간다. 지시하는 사람도 지켜보는 사람도 진땀이 흐르기는 마찬가지. 8시간 만에 데크 설치에 성공했다. 다들 좋아서 막 펄쩍펄쩍 뛰었죠. 다 보면은 이제 그 뱃사람들이고 그런데 감정이 좀 표현에 어떻게 보면은 좀 무딘 사람들이지만은 그때만큼은 다들 좋아서 함성을 질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자식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이 많이 갖는 것 하나의 그 작품을 만들어 보자 이랬거든요. 뭐 그런 생각으로 제가 했습니다. 마침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낸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위용은 너무도 당당했다. 400평 규모의 메인 데크엔 40여 종에 이르는 첨단 관측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몇 대 안 돼요. 태풍의 길목을 감시할 CCTV는 기본. 매진시켜주는 장비예요. 이 모든 관측 장비는 사람의 손길을 빌리지 않는 무인 자동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들어와서 들어오는 걸 받아가지고 기지에서 관측된 해양 기상 정보는 무궁화 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한국해양연구원으로 전송된다. 그 시각 안산의 한국해양연구원 상황실에서 모두가 숨죽인 채 이호도 기지로부터 전송돼 온 첫 관측 자료를 주시하고 있었다. 이호도 기지의 프로젝트 팀도 실시간 관측 상황과 전송 상태를 지켜봤다. 자료는 10분 간격으로 안산의 상황실로 들어왔다. 이호도 해양과학기지의 모든 시스템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작동되고 있다는 뜻이다. 일주일에 걸쳐 진행된 테스트 결과는 양호했다.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최적의 상태다. 이 정도면 태풍의 육지 상륙 10시간 전에 정확한 관측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호도 해저면에서 76m 높이 한반도 최남단 태풍의 길목을 지키며 서 있는 이호도 해양과학기지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한국인의 저력으로 탄생했다. 이호도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제주도에서 100길로 8시간. 인적 없는 무인 기지에선 해양기상 관측 장비들이 자동으로 가동되고 있다. 바람의 방향과 강도에서 조류의 흐름과 해수면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이호도 기지에서 관측되는 해양기상 정보는 30여 종에 이른다. 기지의 에너지원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상시엔 디젤 발전기가 가동되도록 설계됐다. 이호도 해양과학기지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곳은 한국해양연구원. 이곳 상황실에서 기지의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 아까 바람이 무슨 방향으로 온다. 따라서 한국해양연구원 이호도 운영팀은 기지의 무인 시스템이 다운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만 이호도 기지는 멈추지 않고 실시간 해양 기상 정보를 관측해 상황실로 보낸다. 이렇게 수집된 해양 기상 정보는 기상청과 해양수산부에 제공된다. 무인 자동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이호도 해양과학기지의 운영팀이 들어오는 것은 1년에 2차례. 장마를 전후로 앞둔 시기에 기지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첫 점검이 이루어진 것은 이호도 기지가 완공된 직후 한국해양연구원의 운영팀이 기지에 도착했다. 먼저 시스템을 가동하는 메인 컴퓨터와 저장된 자료부터 살폈다. 다음은 기지의 시설과 장비를 점검할 차례. 기지 시설은 손상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고쳐야 한다.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운영팀이 기지에 머무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 기지의 메인 데크에 마련된 생활시설로는 조리를 할 수 있는 주방에서 호텔급 수준의 편의시설과 8명이 숙식하며 지낼 수 있는 침실을 갖추고 있다. 기지 점검을 하는 동안은 이호도 해상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하지만 이호도 운영팀들에겐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다. 그토록 소원했던 해양과학기지를 그들의 손으로 건설하고 관리하는 기쁨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많다. 그들에게 이호도 기지에서의 일주일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2003년 9월 9일 한국해양연구원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터졌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상황실. 갑자기 이어도 기지의 시스템이 작동을 멈춰버린 것이다. 태풍 매미의 상륙을 이틀 앞둔 시점에 발생한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다. 인수팀이 그 연구원이 하다시피 인수팀이 이렇게 구축돼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줄 알아서 시스템이라는 게 그랬더니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어떻게 보면 전기란 시스템과 한 사람은 계속 그 메커니즘을 같이 해야 그 시스템이 다운이 안 되는데 그냥 저는 왔다 갔다 없이 그 당시 저 혼자만 있었으니까. 비상복구팀이 제주도로 날아갔다. 기상 악화로 인해 제주도에서 헬기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일. 차선책은 어선을 타고 이어도로 들어가는 것이다. 복구팀은 어부를 설득해 어렵게 배를 출항시켰다. 당시 비상복구에 나선 사람은 이어도 기지 감리 담당인 김병구 씨.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 최초로 설치한 해양 종합과학 기지라고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태풍 진로 예측을 한다는 것도 많이 그 매스컴에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불신감이나 그다음에 무슨 종합과학 기지를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그 시스템이 동작이 안 되냐 이런 우려도 있고. 복구팀이 타고 이어도로 향한 배는 9톤짜리 낚싯배. 일각이 여삼추라 막상 낚싯배를 타고 출발은 했으나 위험천만이었다. 파도는 점점 거칠게 바뀌어가는 상황에서 이적 현주에 의지한 이어도행은 그 자체로 목숨을 건 모험이었다. 해양연구원 상황실을 지키고 있던 심재설 박사도 좌불안석이었다. 복구팀이 기지에 도착할 시간이 2시간이 지났지만 연락두절이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들더라. 참 수장을 다 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여튼 참 아주 그 시간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앉아있을 수가 없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냥 핸드폰으로 이제 그 당시 나이스 핸드폰으로만 갖고 그냥 핸드폰 호주에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제주도를 출발한 지 12시간. 비상복구팀은 기지에 도착했지만 기지 안으로 올라갈 방법이 없었다. 시스템이 멈춘 상태라 기지로 올라가는 자동 사다리를 작동시킬 수 없었다. 비상용 밧줄을 던져 암벽 등반하듯이 올라가기로 결정했다. 몇 차례 시도 끝에 운 좋게 밧줄이 걸렸다. 그러나 조금만 잘못하면 수중으로 떨어져 익사할 수도 있는 상황. 밧줄의 의지에 한 사람이 올라가는 순간 밑에 남은 두 사람이 밧줄을 끌어당겼다. 실제는 사실은 그 로프 이용한다기보다는 그 케이블 렉을 타고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했어요. 막상 가서 보니까 케이블 트레일 쪽으로는 도저히 못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걸 올라가다 보니까 그 케이블을 이렇게 묶어놓은 그 케이블 타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날카로워서 손이 막 찢어지는 데다가 도저히 올라갔다 해도 어떻게 구멍이 너무 좁아서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자동 사다리가 내려왔다. 암벽 작전이 성공한 것이다. 사다리로 올라가는 복구팀은 마음이 조급했다. 먼저 비상 전력을 가동시켰다. 전력이 바닥난 게 문제의 원인이었다. 그동안 날씨가 나빠 축전지에 저장된 전력이 바닥이 났는데 상황실에서 비상용 전력을 가동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시스템 복구에 걸린 시간은 2시간. 상황실을 초조하게 지키고 있던 심재설 박사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상황실의 모니터에 시스템이 되살아난 이어도 기지의 모습이 들어오자 일제히 환호성이 터졌다.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었다. 눈물이 진짜 이게 눈물이 이게 무슨 눈물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살면서 한 뭐 눈물 몇 번 흘려봤지만 내가 사실 바다에서 한 또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고 그런데 참 내 죽음은 뭐지만 아이고 보낸 사람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 이거 참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평생 오로지 수고했어. 내가 왜 고장났냐고 물어보지도 못해. 그냥 무조건 빨리 고치고 태풍이 오니까 빨리 최대한 빨리 시스템 살려놓고 안전하게만 나와라. 안전하게 나와라 하고 그 외에 말을 할 게 없습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정상을 되찾았다. 태풍이 다가오는 해상 상태는 시시각각으로 바뀌었고 그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전송했다. 초강력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 쪽으로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제주도부터 영향권에 들어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태풍 매미는 이어도 해상 150km 동쪽으로 통과했다. 최대 풍속 38m, 최대 파고 9m. 해양과학기지는 태풍 매미의 진로와 규모를 정확히 관측하는 성능을 발휘했다. 기지에서 보낸 정보가 기상청과 각 방송사로 전송된 것은 태풍 상륙 10시간 전. 그러나 태풍 매미가 상륙한 후 이어도 팀은 참담했다.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한 태풍 정보를 제공했지만 육상 대피 시스템의 미비로 태풍 매미가 남기고 간 상처는 너무도 가혹했다. 실시간 전송한 태풍 정보를 무용지물로 만들며 130명의 목숨을 잃었다. 재산 피해도 4조 7,810억 원에 이르렀다. 육상 대피 시스템만 제대로 마련됐다면 인명 피해만큼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방파제가 무너지고 뭐 크레인이 넘어지고 이거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건 이런 앞으로는 더 기술을 발전시키고 더 막을 수 있는데 저는 최소한도 인명 피해나 이런 부분은 막을 수가 있어요. 태풍 매미가 지나간 후 운영팀은 이어도 기지로 향했다. 과연 기지는 무사할 것인가? 누구보다 마음을 졸인 사람이 심재설 박사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어도 해상을 지키고 있었다. 태풍 매미로 인한 손상은 없는지 시설 점검에 나선 운영팀은 초조했다. 그런데 별다른 문제 없이 기지는 안전했다. 대견하게도 태풍 매미의 괴력을 당당히 이겨낸 것이다. 우리 기술진이 건설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국토의 최남단 우리 해역임을 알리는 이정표로 태풍의 길목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멀리 갔을 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이건 우리 거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순수 해양과학기지로 보면은 세계 최대 규모는 우리나라는 사실 최대 규모를 좋아하니까 최대 규모고 그다음에 아주 수준으로 봐도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라고 저는 자부해요. 공사가 쉽게 끝나고 예정대로 이렇게 끝났으면은 저희도 뭐 크게 뭐 기쁘거나 그러진 않았을 텐데 어려운 만큼 나중에 그때 공사한 거를 되돌려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때가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그것은 태풍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집념으로 만들어낸 희망의 해양 신화다. 그러나 프로젝트 팀은 아직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다. 해양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초로 기상이변의 원인을 규명하고 밝히는 것. 그들은 그렇게 또 다른 출발점에 올랐다.